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으로 혈압의 조절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대동맥의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한 값입니다. 혈액의 압력이지만 다양한 혈관이 갖는 여러 가지 압력들을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지만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혈압이라고 설명한다면 심장이 갖고 있는 가장 굵은 혈관에서 얻어지는 혈액의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운 바가 있지만 혈액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동맥 내 압력을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높이에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가장 굵은 혈관의 압력을 측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혈압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팔 동맥에서 보여지는 혈액의 압력을 실제 측정해서 이와 같이 커프를 연결해서 혈액이 갖고 있는 흐름을 전부 차단한 다음에 즉 혈관이 갖는 압력보다 더 강한 압력으로 커프 안에 바람을 불어 넣어줘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피가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커프의 압력이 혈관의 압력보다 높아진 상태로 커프의 압력을 걸어준 다음에 커프의 압력을 서서히 바람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커프가 갖고 있는 압력이 혈관의 압력과 같아질 때에 그리고 그 커프의 압력이 혈관의 압력보다 서서히 떨어질 무렵부터 이제 눌려있던 혈관에 혈액이 흘러 지나가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설명하고 이때 들리는 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혈액이 흘러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멍을 통과하려고 혈액에 부딪히는 와류의 소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다가 마지막에 소리가 들리면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이 갖는 압력 이하로 커프가 갖는 압력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혈관에 혈액이 흐르는 것을 막아서지 못하고 혈관이 갖는 압력보다 더 낮아진 상태로 커프의 압력이 형성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이완기 혈압 혹은 확장기 혈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성되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에 걸리는 압력을 이완기 혈압 또는 확장기 혈압이라고 설명을 하며 우리가 혈압이라고 측정하는 이 수치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수치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혈압을 측정해서 알아낼 수 있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다시 말해서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형성되는 가장 높은 압력이라고 설명하고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기 때 형성되는 혈관의 가장 낮은 압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압에 문제가 있느냐를 설명할 때 이와 같이 고혈압의 진단 기준표에 따라 우리가 기준을 세워 혈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고혈압 진단 기준은 2018년도 지침에 따라갑니다. 심장이 수축 시에 가장 높게 걸리는 수축기 혈압이 있고 심장이 이완기 때 대동맥 내에 마지막 혈액이 지나가면서 형성되는 이완기 혈압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이보다도 훨씬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실제 대동맥은 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액량이 많아질 때 혈관이 늘어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완기 혈압은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혈액량이 굉장히 감소될 때, 즉 0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실제 지나가는 혈액량에 맞춰서 혈관이 탄성을 갖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복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완기 혈압은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맞춰서 혈관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서 이완기 혈압은 80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 혈압입니다. 여기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보여지고 있는 것은 이거보다 약간의 오차가 있으며 이거보다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의 기준은 10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이 둘의 차이, 즉 맥압이죠. 맥압의 차이가 40 이상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정상혈압 범주 안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혈압이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증가 현상이 보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는 정상혈압보다 수축혈압이 20 정도 늘어나고 이완결합이 10 정도 늘어난 정도를 설명합니다. 이 둘의 특징은 뭐냐면 맥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고혈압 1기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수치가 약 30 정도 올라가 있는 수치, 수축결합, 이완결합은 약 20 정도 증가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2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증가를 보이고 이완결합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혈관 자체가 굉장히 탄성의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수축혈압과 이완결합이 120과 80일 미만일 때 정상혈압으로 분류합니다. 주의혈압은 약간의 위험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 같다라는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주의혈압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고혈압의 진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탄성을 잃어가며 또한 혈압이 점차적으로 오르는 수순에 고혈압 전 단계로 설명하고 그리고 또한 고혈압 1기와 2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혈관의 탄성 및 또 혈압의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1기와 2기에는 약물 복용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1기 정도면 간헐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2기일수록 조금 더 약물 복용의 횟수가 증가하고 또한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또 운동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야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치료가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우리 몸에서 조절하는 방식은 단기 조절이 있고 장기 조절이 있습니다. 혈압을 실질적으로 조절하는 방식 중에는 이렇게 단기 조절, 장기 조절 말고 크게 신경에 의한 조절과 그리고 호르몬에 의한 조절 그리고 콩팥, 즉 신장에 의한 조절 방식이 있습니다. 신경은 매우 빠르고 호르몬은 분비되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느림 현상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오랜 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신장은 평생 동안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체액량을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신장 자체가 바로 소변을 형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액량의 증가는 소변 배설량을 높여주고 우리 몸의 체액량의 감소는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아주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콩팥을 통해 소변량을 조절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신경에 의해서 굉장히 단기 조절이 일어나는데 이 신경은 반사작용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압수용기 반사작용이 있고 두 번째 화학수용기 그리고 중추신경계로 넘어가서 중추신경계의 허혈에 반응하는 단기 조절이 있습니다. 압수용기 반사작용은 말 그대로 혈압이 떨어지거나 혹은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반사작용입니다. 그러나 이 수용기 자체의 반사작용을 보이기 위해서는 압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수용기 자체의 민감도가 압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압수용기의 민감도, 그러니까 센싱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띠죠. 그래서 혈액의 압력이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압수용기의 반사작용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우 빠르게 반사작용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면 이 작용은 압수용기 반사작용이 따라갑니다. 두 번째, 압력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압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만 40에서 60 범주 안에서는 바로 화학수용기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압수용기와 화학수용기는
같은 자리입니다. 수용기라는 위치가 있죠. 이 수용기는 같은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압력을 감지하거나 또는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혈액량을 조절하는 작용에 화학수용기가 작용한다면 같은 자리에 반사작용을 보이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중추신경계 허혈입니다.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의 변화가 그대로 혈액량의 감소를 유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로 지나가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매우 빠르게 또 단기 조절로 짧게 중추신경계로 지나가는 혈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혈액량을 증가하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때는 혈압이 40 이하로 떨어져서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매우 감소하다라고 느껴지면 중추신경계 자체가 허열 반응을 없애기 위해 조절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작용은 심박동수를 조절하고, 즉 만약에 압력이 떨어졌다면 심박동수를 높이겠죠. 또한 저항혈관의 수축을 통해 밖으로 분산되는 불필요한 혈관의 흐름을 다 차단하고 심장, 뇌, 골격근으로 모여들의 혈액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래서 저항혈관의 수축을 통해 혈압을 높여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단기 조절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조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좀 전에 말했듯이 콩팥, 즉 신장에 의한 조절입니다. 만약에 체액량이 증가합니다. 체액량이 증가하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콩팥으로 지나가는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소변의 양이, 즉 배설량이 증가하도록 형성이 됩니다. 그럼 체액량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엔 혈압이 원래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체액량이 감소합니다. 체액량이 감소했는데 소변을 정상적으로 밖으로 배출한다면 혈압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지나가는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소변의 배설량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압을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활성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의 조절로 혈액량을 조절하는, 그래서 이거를 장기 조절이며 콩팥, 평생 동안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항상성의 기관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압수용기의 반사 경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용기,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조건 안에서 우리가 압력을 감지하는 공간에서 압력이 떨어졌다 혹은 압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경동맥이 있고요. 그리고 대동맥이 있습니다. 대동맥은 심장이 뿜어낸 혈액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또한 뇌로 올라가는 혈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경동맥, 이 두 자리가 바로 압수용기의 자리입니다. 이 압수용기의 자리가 압력이 떨어졌다 혹은 압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감지하면 신경을 따라 뇌로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 신경이 바로 부심성 신경이면서 여기서는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혈압 조절 중추로 정보를 보내게 되죠. 자, 이 두 자리가 1번이고요. 그리고 신경의 흥분작용을 통해 바로 이 혈압 조절 중추인 뇌로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압 조절 중추에서 혈압이 떨어졌다 혹은 혈압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감지한다면 혈압이 떨어졌을 때는 혈압을 높이기 위해 반응할 것이고 혈압이 올라갔으면 혈압을 낮추기 위해 반응하는데 이것은 바로 네 번째 효과기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범주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압수용기가 반사작용을 보이느냐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바로 이 기립성 저혈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혈압이 떨어졌는데 자세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떨어졌을 그 순간을 가리켜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워있다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죠?
그렇죠. 머리가 어지럽고 약간 핑 도는 그러한 형태를 띱니다. 바로 중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심장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혈액의 흐름이 위로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게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뇌의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누운 자세, 중력의 영향이 없을 때는 정맥의 활류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출혈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누운 자세로 환부를 들어 올린다 라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정맥 활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워있는 상태에서 정맥 활류가 원활하게 흐르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로 중력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맥 활류가 심장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는 활류의 흐름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실제 압력이 떨어지면서 심박출량, 다음번 그 압력이 떨어져서 실제 혈액을 밀어내는 작용의 역할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다음번 심장으로 모여드는 혈액량의 감소를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심장이 박출할 수 있는 혈액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혈압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하죠. 어지러움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압수용기 반사작용은 아까 미주신경과 설인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죠. 그래서 바로 뇌의 혈압조절 중추를 건드려 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효과기가 바로 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효과기. 그래서 이 아래의 모든 변화는 다 효과기의 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심장의 심박출량,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했기 때문에 심실 근육의 수축력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또한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하트레이트 증가하죠. 심방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겁니다. 정맥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정맥 활류를 활성화시켜주고요. 말초 저항혈관의 저항혈관을 수축시켜서 내경을 좁히게 만들어준 다음에 불필요한 곳으로 분산되는 혈액을 차단하고 다시 심장으로 모여드는 혈액량, 그리고 대동맥에 일시적으로 걸리는 혈액의 압력을 높여주는 작용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그래서 압력 수용기에서 느껴지는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 모든 현상이 다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항상성을 지켜주게 되는 거죠. 심박출량이 증가하죠. 그리고 나서 말초 저항값이 증가하면 이 둘의 역할은 혈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이것은 항상성의 기준을 삼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다면 더 이상 이러한 압수용기의 반사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혈압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도 있고 혈압이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압수용기 반사작용 중에 혈압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 자, 혈압이 감소하죠. 압수용기에서 감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혈관의 작용으로 이어지면서 교감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심장이 열심히 수축하고, 그리고 심박동수도 증가하고 저항혈관을 수축하면서 혈압을 정상 범주로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또한 압수용기에서 반사작용을 통해서 뇌로 정보를 보냅니다. 혈압을 더 이상 높이지 말라고 그 기능을 다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저항혈관은 이완하면서 혈액을 분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에 걸리는 혈액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면서 정상 범주로 돌려놓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압수용기의 반사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심성 신경, 즉 정보를 모으는 곳에 만약에 압력의 변화가 있으면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신호가 발생하면서 정보를 모아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면 경동맥과 대동맥에 압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뿜어낸 혈액이 처음으로 지나갈 때에 압력이 떨어졌다 혹은 압력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이것이 바로 구심성 신경을 타고 여기 연수, 다른 말로 숨뇌입니다. 숨뇌에 존재하는 혈압 조절 중추로 정보를 모으죠. 중추신경계로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교감신경의 흥분과 억제작용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타 혈압 조절 기전이 좀 빠르게 일어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약 60에서 40범주로 떨어지게 되면 화학수용기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경동맥과 대동맥에서 동일하게 감지를 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이 화학수용기 반사작용은 동맥혈이 갖고 있는 산소 분압의 낮아짐을 감지합니다. 또 CO2의 분압에도 민감하고 수소의 농도도 변화하지만 주로 이 산소 분압이 낮아짐에 민감히 반응하는 그 자리가 바로 화학수용기 반사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용기에서 일어나는 자극이 또다시 미주신경과 설은신경으로 타고 올라간 다음에 연수로 갑니다. 순뇌, 그리고 아주 일부의 교내로 정보를 모으죠. 여기 교내와 연수, 순뇌와 다리뇌, 메듈라와 포는 거의 같은 위치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호흡 중추, 혈압 중추, 혈압 중추는 이해하지만 호흡 중추는 무엇이냐? 바로 줄어든 혈액 안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날려보내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수용기의 반사작용은 혈압도 상승시키면서 동시에 호흡도 유발하는 작용을 같이 일으킵니다. 화학수용기의 반사작용의 특징, 경동맥과 대동맥, 즉 앞수용기의 반사작용의 수용기의 같은 자리에 수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산소 분압이 떨어짐에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압을 상승할 수 있도록 교감신경이 흥분함과 동시에 호흡도 유발해서 우리가 체내의 산소 요구량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화학수용기의 반사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추신경계의 허혈 반응에도 우리가 신경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압이 떨어져서 뇌로 지나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죠. 혈압이 40 이하로 낮아졌을 때 뇌로 지나가는 혈액량이 매우 떨어지면 이때 뇌간에 존재하는 혈압조절 중추, 여기서의 뇌간은 바로 연수와 교내를 뜻하는 겁니다. 뇌간 안에 연수와 교내가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간에 존재하는 혈압조절 중추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아주 빠르게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면서 혈압을 높이는 그러한 작용이 중추신경계의 허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추신경계의 허혈 반응은 단순히 혈압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변화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뇌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허혈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반사적으로 심하게 일어납니다. 뇌 허혈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추신경계의 허혈을 되돌리기 위해 뇌 혈류량이 증가하는 반응을 쿠싱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나 뇌종양이 있습니다. 뇌로 혈액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지만 제대로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고 혈관이 오히려 부어오르거나 뇌가 그 혈류를 차단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뇌의 뇌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뇌로 지나가는 혈류량의 흐름이 문제가 있고 이러한 작용은 지속적으로 허혈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허혈은 어떻게 됐지요? 그렇죠.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장을 통해서 뇌로 지나가는 혈액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로 끝까지 혈액을 공급할 수 없지만 이러한 뇌출혈과 뇌종양에 의해서 혈액의 흐름이 막혀있는 조건 안에서 뇌로 모여지는 혈액량이 증가하는 거죠. 뇌압은 더 올라가고 뇌혈관은 더 압박을 당할 거고 이로 인해 허혈이 더 일어나니까 더 라는 작용으로 뇌로 지나가는 혈류량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뇌압이 증가하는 악순환이고 혈관을 더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허혈이 더 유발되겠죠. 혈압은 증가할 거고 뇌압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체액량을 감소시켜서 뇌로 지나가는 혈액량을 좀 일시적으로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하거나 혹은 뇌에 직접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뇌에 응고된 혈액을 제거해 준다거나 허혈을 차단시켜주면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추신경계 허혈 반응
압력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빠르게 나타납니다. 뇌로 지나가는 혈류량이 매우 감소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빠른 반사작용입니다. 화학수용기의 반사작용은 호흡과 그리고 심장의 운동성을 함께 유발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압수용기 반사작용은 압력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자세 변화와 같이 단순한 변화에 일시적으로 빠르게 작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게 바로 압수용기 반사작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호르몬에 의한 조절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고도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호르몬에 의한 조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르몬은 어디서 주로 분비되느냐? 바로 신장에서 주로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신장의 기능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혈이나 탈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체액량이 감소해서 혈압은 떨어지게 되죠. 혈압이 떨어졌다는 반사작용에 의해서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죠. 교감신경의 아드레날린 분비는 바로 심장의 수축력과 심박동수와 말초저항값을 높여줍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부신 속질에서, 여기 수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신 속질에서도 똑같이 아드레날린 물질이 분비됩니다. 여기 놀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있는데 이 둘은 바로 아드레날린 물질입니다. 그럼 이러한 물질들은 똑같이 심장의 운동성을 증가하고 말초저항 저항혈관을 수축하면서 혈압을 높여주는 그런 공통의 작용을 똑같이 감당하게 됩니다. 콩팥에서는 신장이죠. 신장에서는 혈압이 떨어졌다, 교감신경이 흥분했다 라는 작용에 의해서 레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기억하세요. 레닌. 그러면 이 레닌은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안지오텐신 노젠이라는 물질과 서로 만납니다. 안지오텐신 노젠, 안지오텐신 노젠은 간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분비돼서 혈중으로 돌아다니다가 레닌을 만나는 거죠. 그럼 얘는 안지오텐신 1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안지오텐신 1은 비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활성 상태로 전환되고자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이 1이 2가 됩니다. 바로 이 2가 안지오텐신의 활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안지오텐신 2. 안지오텐신 2 자체는 저항혈관을 수축시켜요. 또한 콩팥에서 물질의 재흡수를 활성화시킵니다. 여기 안에는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2 자체는 혈압을 높이는 작용의 호르몬입니다. 또한 이 안지오텐신은 활성화된 2죠. 얘는 부신 겉질 혹은 부신 피질로 갑니다. 이 부신이 어디냐면 콩팥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위에 삼각형 모양의 집단입니다. 여기 안에 안쪽을 우리가 속질이라고 하고 수질, 그리고 바깥쪽을 우리가 겉질 혹은 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신 피질 여기죠. 여기서 알도스테론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 알도스테론 자체는 먼저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증가시켜 줍니다. 나트륨이 재흡수되면 몸 밖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증가할까요? 그렇죠. 삼투압이 올라갑니다. 삼투압,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물질의 압력이 올라가죠. 그럼 이 삼투압은 자연스럽게 뇌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뇌 부분에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촉진해 줍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은 그러니까 삼투압이 체내에 삼투압이 증가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또 이 삼투압을 이용해서 바로 콩팥에서 물에 대한 재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물에 대한 재흡수를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체액량, 즉 혈장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혈압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콩팥에서 분비되는 레닌, 그리고 안지오텐신의 활성, 그리고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혈압을 상승시키는 데 공통적인 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입니다. 아드레날린과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똑같은 물질의 아드레날린은 심장의 운동성을 강화하고 저항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체액량이 감소해서 신장에서 콩팥이죠. 콩팥이 갖고 있는 체액량의 감소 때문에 바로 레닌이 분비되면 이 레닌은 안지오텐신 노제는 안지오텐신 2로 바꿔주고 그래서 알도스테론까지 연결됩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의 재흡수를 증가하는 삼투압, 그로 인해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 그래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신장에서의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 그래서 혈액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더 자세히 알려면 책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혈압을 높이는데 교감신경 아드레날린, 부신 속질의 아드레날린, 그리고 레닌, 그리고 활성화된 안지오텐신, 안지오텐신 2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 그리고 항인효 호르몬까지 바로 혈압을 높이는 데 관여합니다. 기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호르몬들하고 좀 달리 또 하나 소개할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방의 이뇨작용을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심방에서 분비가 됩니다. 심방, 심장이죠. 심장. 심방에서 분비돼서 이뇨작용을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심방에서 분비되고 신장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콩팥에서 쓰여지는 거죠. 자, 이 심방 이뇨 호르몬은 이뇨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으로 언제 분비되느냐? 분비되는 때는 바로 우리 몸의 체액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혈압이 상승했을 때. 체액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체액량은 증가한 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심방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감지한 다음에 심방 이뇨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방 이뇨 호르몬을 소개하자면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알도스테론에 작용하고 정반대입니다. 알도스테론의 경우는 나트륨의 재흡수를 통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정반대라면 심방 이뇨 호르몬은 바로 신장에서 콩팥이죠. 나트륨의 배설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서 소변의 증가를 유발하는 겁니다. 또한 물에 대한 재흡수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심방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몇 가지 설명합니다. 레닌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물을 배설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는 현상을 차단해서 알도스테론이 하는 기능을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소장이 수축을 일으킵니다. 소장이 우리가 위장관에서 약 85%의 수분을 흡수하는 장소가 바로 소장인데 이 소장이 수축함으로써 수분의 흡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주로 어느 혈관이 크게 이완되느냐면 말초저항혈관이 이완되면서 동시에 신장으로, 즉 콩팥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이완돼서 소변을 아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인효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도록 차단되면서 그로 인해 나트륨이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고 그래서 밖으로 배설되는 소변의 양이 증가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혈압은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바로 심방이뇨 호르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은 바로 이 심방이뇨 호르몬의 정반대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혈압을 조절하는 작용이며 동시에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